다양하고 유용한 제품들 덕분에 세상은 윤택해졌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공개된 예전 제품들 중에는 분명 아이디어도 좋았고 기발하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아쉬운 평가를 받았던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런 제품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덕분에 밖에서 심심할 일이 없지만 옛날엔 외부에서 일을 보거나 누군가를 기다릴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기는 좀 그럴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당시 이렇게 밖에서 심심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아주 특별한 손목시계가 있었는데요. 1982년 일본의 시계 전문기업 세이코사에서 만든 세이코 손목시계 TV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물건이었습니다. 손목시계에 부착된 스크린을 통해 TV를 볼 수 있었는데요. 건전지의 수명은 겨우 1시간 30분밖에 되지 않았고 TV 신호를 잡기 위한 외부 수신기까지 따로 휴대해야만 했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상업적으로는 실패하고 말았다네요. 옛날 TV들 중에는 리모컨이 따로 없어서 켜고 끄려면 직접 스위치를 눌러야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귀찮음을 한 번에 해결해줄 제품이 하나 있었는데요. 198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발명품인 클래퍼가 바로 당신의 그런 귀찮음을 대신 담당해줄 제품이었습니다. 이 제품은 박수 소리만으로 TV를 켜고 끌 수 있게 해줬는데요. 꽤 기발한 제품이었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품이 너무 민감해서 개가 짖는 소리나 차의 클렉션 소리에도 이 클래퍼가 반응해 TV를 맘대로 켜거나 꺼버렸단 것입니다. 가장 앞거는 가끔 TV쇼에서 방청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하면 그것마저도 박수 소리로 인식해서 자기 혼자 꺼졌다는 점이었다네요. 스마트 시장이 커지면서 사용자가 직접 착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 시장도 함께 발전했습니다. 1980년대에도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진 회사들이 여럿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1989년에 발표된 이런 물건도 있었습니다. 이 물건의 이름은 프라이빗 아이였습니다. 제작사는 리플렉션 테크놀로지란 회사였습니다. 제작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 제품을 착용한 사용자는 이걸 이용해서 책을 확대된 화면으로 더 쉽게 읽을 수도 있고 혹은 뭔가를 수리하다가 설명서가 필요할 경우엔 이 제품을 통해서 설명서를 원격으로 보면 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매우 쾌적한 경험을 제공한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제작사의 이런 친절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실용성을 어필하는 것에는 크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집에서 사우나를 즐기는 것은 꽤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면 사우나실이 따로 설치된 집은 드물기 때문인데요. 1980년대에도 당연히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1988년 이런 물건이 등장했습니다. 바이브로 사운 인터내셔널이란 회사에서 만든 이 제품은 집에서 사우나를 즐기고 싶은 사람들을 겨냥한 물건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제품은 단순히 사우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특수한 진동 기능을 사용해 전신 마사지까지 가능했습니다. 한마디로 사우나도 하면서 마사지도 받을 수 있는 제품이었는데요. 불행히도 이 제품은 당시 가격이 한 대당 $6,000에 달했으며 크기도 매우 컸기 때문에 쉽게 구매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귀찮게 귀에다가 직접 이어폰을 꽂아야 될 필요가 과연 있을까요? 만약 당신에게 이 멋진 제품이 있다면 말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1985년에 만들어진 제품의 광고입니다. 제품의 이름은 뮤직베스트, 음악조끼였습니다. 말 그대로 조끼에서 음악이 재생되는 제품이었습니다. 이어폰을 껴야 되는 워크맨 등의 휴대용 장비들은 가끔 격렬한 활동을 하다 보면 이어폰이 빠지기도 하는데요. 이 조끼는 춤을 추면서도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멋진 장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마치 이 쿠킹 오일 같은 디자인을 견뎌낼 수 있는 강한 사람만이 이걸 입고 다닐 수 있었다고 하네요. 애플에서는 언제나 여러가지 혁신에 도전했습니다. 1989년에 만들어진 애플의 매킨토시 포터블은 휴대용 컴퓨터를 원하는 사람들을 겨냥한 제품이었습니다. 이 매킨토시 포터블은 화면도 꽤 괜찮았고 키보드와 트랙볼의 구성도 나름 나쁘지 않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가장 큰 단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16파운드, 약 7kg에 달하는 무게였습니다. 휴대용으로 만들어졌지만 쉽게 휴대하기는 어려운 무게였는데요. 배터리의 수명도 그다지 길지가 않았던 데다가 가격도 한 대당 $6,000 중반에서 $7,000 초반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구매하고 다니기에는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햄버거를 먹을 때 고객들이 겪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패티는 차갑게 되고 야채는 오히려 뜨거워진다는 점이었는데요. 미지근한 야채와 식은 패티를 먹기 싫었던 고객들을 위해 맥도날드사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특수한 포장 용기를 사용하는 버거를 만든 것입니다.
패티와 야채 부분을 따로 나눠 놓음으로써 야채는 차갑게 유지하고 패티는 식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버거의 이름은 맥DLT 치즈버거였습니다. 이 제품은 취지와는 다르게 무척 욕을 많이 먹었는데요. 이유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객들은 자기가 돈까지 냈는데 햄버거도 직접 조립해야 하는 점과 손에 소스 등이 묻는 것을 매우 불편해했으며 오히려 이런 점 때문에 신선함을 유지한다는 목적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과도한 스티로폼 포장 때문에 쓰레기가 많아지는 것은 덤이었다네요. 펩시사에서는 1989년 이런 제품을 내놨습니다. 이 제품의 이름은 바로 펩시 AM이었는데요. AM이란 이름에서도 아마 짐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제품은 아침 식사 시장을 노리던 음료였습니다. 펩시 AM의 특이한 점은 바로 카페인 함량이 높다는 것이었는데요. 전통적인 아침 식사 메뉴에 커피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커피를 마시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겨냥해 이 제품을 만든 것입니다. 즉 아침 식사 메뉴에 커피 대신 펩시를 넣어라 였던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을 제품 하나로 바꾸기는 어려웠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침에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보다 그냥 깔끔하게 커피나 주스 한 잔을 더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결국 이 제품은 얼마 안 가 단종되었다네요. 게임 회사로 유명했던 아타리사에서도 여러가지 제품을 내놨었습니다. 그 중에는 조금 시대를 앞서간 제품도 있었는데요. 1984년에 출시된 아타리 터치 태블릿이 바로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작동은 지금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태블릿과 비슷한 방식입니다. 사용자는 전용 펜을 이용해서 태블릿에 글이나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펜이 없으면 스크린을 손으로 터치해서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확실히 당시에는 꽤 혁신적인 기술이 분명했지만 문제는 그냥 그게 전부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태블릿을 통해 그린 그림 등을 저장하려면 복잡한 방법이 필요했고 그다지 정교한 그림을 그릴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기하게 생각하긴 했지만 게임만큼의 기대치는 아니었다네요. 기술이나 시도는 좋았지만 사용자는 금방 흥미를 잃어버렸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에 너무 치중했던 나머지 가장 중요한 성능 면에서는 완전히 실패했던 제품도 있었습니다. 1989년에 처음으로 출시되었던 이 제품은 보기만 해서는 무슨 용도인지 알아채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 제품의 이름은 필립 스탁 핫 베르타 티케틀입니다. 이름이 좀 거창하게 길지만 그냥 주전자입니다. 필립 스탁은 프랑스 출신의 유명한 디자이너로 그가 디자인한 물건이어서 제품에도 그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문제는 이 제품이 말씀드렸듯이 디자인은 뛰어났지만 실제 주전자로서의 기능은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이었는데요. 일단 물이 얼마나 담겼는지 눈으로 볼 수가 없었으며 뜨거워지면 수증기가 사람 얼굴로 확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걸 사용하기 위해 구매했던 사람들은 몇 번 사용한 뒤에 그냥 이걸 장식용으로 두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90년대 제품들로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침 식사하면 떠오르는 메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우유에 말아먹는 맛있는 시리얼이 아닐까 합니다. 켈로그는 이런 시리얼 제품들로 매우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런 켈로그에서 1990년대 후반에 야심차게 내놨던 제품이 있었습니다. 1998년에 출시한 브렉퍼스트 메이츠란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부모의 도움 없이도 아이들이 혼자서 손쉽게 시리얼을 먹을 수 있게 하겠다는 목적으로 출시되었습니다. 플라스틱 숟가락, 시리얼, 그리고 멸균 우유로 구성된 상품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제품은 엄청나게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격도 비싼 편이었고 그렇다고 아이들이 먹기에도 쉽지 않았으며 가장 큰 이유는 동봉되어 있는 우유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시리얼을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제품도 그냥 부엌 찬장 등에 넣어뒀습니다. 멸균 우유였기 때문에 우유가 상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미지근한 우유에 말아먹게 되는 것을 누구도 좋아하지 않았다네요. 결국 1년 만에 시장에서 철수되었습니다. 지금은 블루투스 기능 덕분에 굳이 전화기를 들지 않고도 이어폰만 착용한 채 전화를 편리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초반에는 보통 코드가 달린 전화기들이 다수였는데요. 무선 전화기였어도 손으로 들고 받았어야 했기 때문에 뭔가를 하다가 전화가 오면 한 손으로 수화기를 들고 나머지 손으로 뭔가를 해야 하는 귀찮은 상황이 오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 나온 물건이 있었습니다. 1993년에 나온 이 물건의 이름은 폰 릴리프,
제품의 구성은 무척이나 간단했습니다. 사용자가 머리에 착용하는 헤드셋 모양의 본체와 전화 수화기에 붙이는 벨크로 테이프가 전부였는데요. 수화기 뒤편에다가 동봉된 벨크로 테이프를 잘 오려서 붙이면 끝입니다. 사용법도 간편합니다. 말 그대로 헤드셋 모양의 본체를 머리에 쓰고 수화기 뒤편에 붙여둔 벨크로 테이프를 이용해 본체와 연결만 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그냥 머리에 수화기를 고정시켜주는 장치였는데요. 아이디어는 그다지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지만 판매량도 그다지 좋지는 않았던 것 같네요.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워낙 유명한 제품이기도 해서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디오 게임으로 유명한 일본의 회사 닌텐도에서 1995년에 야심차게 내놓은 새로운 게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버추얼 보이란 게임기였는데요. 당시로서는 여러가지 실험적인 목적이 들어간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창한 목적과 개요와는 다르게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게임 화면이 모두 붉은색으로 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게임을 전부 붉은색으로만 즐겨야 되다 보니 너무 단조로웠고 눈을 직접 대고 플레이하다 보니 눈 건강에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가격도 상당히 높게 책정된 편이었습니다. 즐겨볼 수 있는 게임 타이틀도 그다지 많이 발매되지 않았으며 이 버추얼 보이의 전세계 판매량은 겨우 77만 대 정도에 그쳤다네요. 그래도 나름대로 이름을 남기긴 남겼습니다. 또 한 번 맥도날드가 주인공인 제품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맥도날드가 여러가지 시도를 했다 보니까 그만큼 언급되는 제품들도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96년 맥도날드에서 내놓은 새로운 버거가 있었습니다. 이 햄버거의 이름은 아치 디럭스. 패스트푸드가 젊은 사람, 어린이들의 전유물이란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탈피하기 위해서 만든 상품이었는데요. 맛을 좀 아는 어른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제품이었으며 다른 버거들보다 좀 더 비싼 이른바 프리미엄 제품군이었습니다. 재료와 심지어 안에 들어가는 소스까지도 엄선했는데요. 이 제품의 개발을 맡았던 것은 앤드류 셀바지오란 요리사로 당시 제품 개발 총괄을 맡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실제로 앤드류 본인이 직접 이렇게 광고에 출연하기도 했는데요. 맥도날드는 이 제품을 홍보하는 데에만 3억 달러를 넘게 썼습니다. 하지만 이 햄버거는 고객들에게 어필하는 것에 실패했고 맥도날드는 손해를 꽤 많이 봐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이 햄버거를 좋아하던 매니아층이 있었는지 일부 매장에서는 몇 년 정도 더 판매를 하기는 했지만 2000년도를 끝으로 완전히 단종되고 말았다네요. 당시 시대상과는 좀 어울리지가 않았거나 몇 가지 제품들은 시대를 너무 앞서가는 바람에 크게 성공을 거두는 것이 어려웠던 것도 같습니다. 특히 웨어러블 장치 같은 것들은 1980년대에도 이미 저런 아이디어가 나와 있었다는 것이 놀랍게도 느껴지네요. 기발했지만 실패로 돌아간 여러 제품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많은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